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 정말 장마 가고 나니까 또 후덥지근하고 덥죠. 예.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선생님들 고민들 많이 되실 텐데, 어쨌든, 오늘 선생님들하고 다시 이제 세 번째 스텝 3를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도 말했지만 논술은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쓰고 다른 사람의 글 그냥 읽거나 필사하다 보면 내 생각이 없어져가지고 내 생각으로 답을 쓰는 연습이 안 되면 결국은 논술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그 점을 아시고 내가 많이 쓰려고 해보세요. 못 쓰는 글인데 막 쓰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데 못 쓰는 글이라도 써보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안 쓰면 문제가 돼요. 안 쓰면 분명히. 이번 선생님들하고 강의하기 전에 엊그저께 엊그저께 아니죠? 저번 주인가요? TO가 발표됐죠. 그죠? 아, 보면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죠? 많이 힘드실 거고 예년에 이게 예를 들자면 분명히 사전 예고보다 예고가 났을 때는 본 공고가 날 때는 인원이 늘 거라고 분명히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줄어서 선생님들이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움직임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예. 정부에서 나라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예측도 못하고서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분명한 거는 유아교육이 질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소비자가 아니라 학부모들, 그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이 되려면 분명한 거는 학생 수를 유아 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늘리는 것들.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들, 공립유치원을 많이 확충하는 것들,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좀 희망을 가지고 저도 좀 접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이런 수요 같은 것들을 조사했을 거고 예측을 했을 거기 때문에 작년에 왕창 뽑고 올해 안 뽑고 또 올해 안 뽑고 내년에 왕창 뽑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 수급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고민을 해볼 문제들이라고 봐요. 예, 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심정적으로 다 동의하시고 공감하시고 적극 지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 다음에 대학교육, 이 모든 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공교육이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이잖아요. 유아교육이. 그죠? 그러니까 이 유아교육에서부터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기 시작해야지 아이들이 초등, 중등으로 가면서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교육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도 분명히 어린이집을 너무 많이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짜 전문가로서 유아교육의 전문가로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뭐 소개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사실 그 서양 철학의 큰 인물 3명을 뽑으라면 그리스 시대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의 남산 도서관에 가면 1층에 이게 붙어 있어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들, 학자들, 예술가들 뭐 이런 분들이 여기 쭉 딱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요 가운데 두 사람이 딱 있는데 요 두 사람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잘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들이 어떤 식의 교육을 했고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삼파술이라든가 이데아와 관련된 것들 또 뭐 동굴의 우상이라는 그런 것들도 비유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들으셨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해보면 그런 바탕을 타고 내려와서 사람을 대하는 것들, 지식을 추구하는 것들, 교육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괜히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네, 소크라테스는 좀 보면 좀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공부할 사람 같지는 않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집에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론이라는 책은 플라톤이 썼지만 안에 대화는 소크라테스와 다른 제자들이 대화하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은 얇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읽어도 될 만한 책인데 고리타분하죠, 사실은. 그리고 현실에 지금 현대 이 사회와 좀 접목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공부들은 사실은 내면을 가꾸는 공부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어떤 관념, 그러니까 신념, 관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주로 뭐 지행합일, 내가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는 것들을 해야 되고, 덕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덕을 쌓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했고, 대화법, 그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무지를 이끌어내고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그죠? 뭐 플라톤 하면 뭐 동굴의 비유, 그다음에 이데아라는 건 너무 우리가 아는 어떤 지극히 높은 선, 참, 진리, 이런 것들을 이데아라고 하는데, 저 이데아를 추구해 나가는 거죠. 교육적으로 본다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어린 시기에 교육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조기 교육이라는 건 뭐 지금처럼 막 뭔가 인지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조기 교육은 아닌 거죠. 놀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지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덕, 그 다음에 절대적인 가치인 이데아, 이런 것들이 플라톤 사상에서 중요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과 자아 실천, 이런 것,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을 제대로 발휘했을 때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 내면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교육적인 사상으로 본다면 뭐 자유교육, 이런 것들, 교양을 중시하는 교육 같은 것들을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철학자들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상들이 교육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교육을 보는 여러분들의 교육 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공부는 다 외우죠. 외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외워서 그것을 내가 곱씹어 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는데, 체로키 인디언들이 했던 그런 그 이야기 중에 마음속에 항상 2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마리 늑대 중에 1마리 늑대는 벌써 시커멓죠? 시커머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모습들, 악, 뭐 전쟁, 싸움, 뭐 질투, 뭐 이런 것들,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슬픔, 뭐 이런 것들, 죄, 거짓말, 에고, 이기적인 부분, 내 자아만 추구하죠. 근데 또 반대쪽에 있는 1마리의 늑대는 굿, 선,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싸우는데, 친절, 뭐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누가 이기죠? 이렇게 되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누가 이겨요? 왜 웃으세요? 까만 옷을 입고 왔으니까. 근데 속에는 하얀 옷을 입고 왔네. 할아버지가 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가 먹이를 주는 녀석이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안, 또는 선생님들 지금 공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 중에서 내 마음을 자꾸만 갉아먹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한없이 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과연 어느 늑대에게 내 마음속에 어느 부분에 자꾸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먹이를 주느냐를 고민해 본다면, 선생님이 지금 시험 기간,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은 마음 편히 좀 내 입장을 조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냥 떠나면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생각해봐라, 누가 이길지. 그건 네가 어떤 마음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는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저 물을 빠져나오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물에 빠져 죽을 만큼 깊은 물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왕 물에 들어갔으면 저렇게 나오려고 몸부림 치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물을 즐기거나 이러자는 거죠. 저 수영 못하는데요? 말했잖아요. 그죠? 빠져 죽을 만큼 깊은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감히 부정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마음속에서 그런 불안 이런 것들이 되게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고민을 많이 이쪽으로 하지 말고 밝은 쪽으로 해보세요. 밝은 쪽으로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스텝 3의 처음이지만 논술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서클 한번 볼게요. 논술이라는 게 사실 논리적인 글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적인 글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을 상대가 설득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얘기해야 되고 거짓으로 설득하면은 안 되는 거겠죠. 참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 우리가 지금 논술을 보게 되면 문제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시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부정하라는 건 뭐냐면 비판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비판적으로. 선생님들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김 교사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라는 아이디어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야 되거든요. 논술에서는 사실 이 근거가 없으면 내 주장만 된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주장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말로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그 순간순간 될 수 있지만 글은 읽으면서 그것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글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으로는 그것이 가치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논술 문제에서 왜 김 교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하라고 그러냐면 해결 방안이 김 교사가 올바로 갈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맨 마지막에 무슨 뭐 개인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야지만 올바른 유아 교육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사의 바른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로 가서 결국은 내가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유아 교육 또는 교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제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언할 수 있어요. 비판적인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 제시문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비판적인 사고력 플러스 논리적인 표현력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내가 제시문이나 문제를 보고 여기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고민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는 것들은 이런 사고력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표현해내는 것들은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술에서는 결정적으로 분명한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 그거는 정말 잊지 말으셔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쓰기를 이제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스텝 1, 2에서는 없었지만 스텝 3에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 계속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서론부터 한번 서론, 본론, 결론 쓰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시험장에서는 내가 빨리 써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 그죠?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시간 못 맞추고 개요도 제대로 못 자니까 쉽고 빨리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나름대로의 뭔가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돼요. 서론은 이렇게 쓸 것이고 본론에서는 논제 1, 논제 2, 논제 3, 논제 4로 갈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이고 첫째, 둘째, 셋째를 쓸 것이고 문제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쓸 것이고 결론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이들 틀을 외우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그걸 자꾸만 하다 보면 적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제와 문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외워서 쓰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쓸 때 서론, 결론을 쓸 때는 1, 2, 3 방법이라고 우리가 좀 해왔죠. 그죠? 큰 주제를 먼저 쓰고 이따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큰 주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 특수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 특수 상황에 대한 주제를 쓰고 그리고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서 서론은 마친다면 결론은 쭉 본론에서 살펴본 내용을 먼저 쭉 거론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어찌어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들이 결론 쓰기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론에서는 문제 1, 2, 3, 4 작은 문제 1, 2, 3, 4가 원하는 답만 쓰는 거예요. 원하는 답만. 분량이 긴 경우에는 중복돼서 쓰는 경우도 있고 중원부원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안 쓰는 경우가 있다. 요구하지 않은 답들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래서 길어져요. 1, 2, 3, 4가 있는 이유는 1, 2, 3, 4의 순서대로 답을 써야 된다는 거죠. 본론에서는. 그리고 1, 2, 3, 4의 순서는 거의 대부분 제시문 속의 순서란 말이에요. 제시문의 대화의 순서. 이런 순서대로 이어졌다는 걸 아시면 되죠. 주장이나 근거의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논하는 것은 뭐고 제시하는 것은 뭐고 설명하는 것은 뭐고 정의하는 것은 뭐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선생님들의 어떤 답안의 진술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제일 많이 흔한 게 논하는 거예요. 논술이니까. 논한다는 건 뭐냐? 주장과 근거를 같이 붙여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름은 왜 이렇게 덥지?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럼 나는 여름은 왜 이렇게 덥지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여름은 기온이 높아서 덥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온이 높다는 게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뒤에 근거를 대야 된단 말이죠. 그죠? 태양이 예를 들어서 일조량이 많다든가 태양이 지구에 가깝다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무슨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로 근거를 제시해야지만 내 주장이 뒷받침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한다. 축구 요즘 많이 하니까. 한국이 독일보다 축구를 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지만 이겼어요. 어쨌든 정말 피눈물 나게 뛰더라고요. 어떻게 주장해야 돼? 그 근거를. 자, 패스 확률이 어떻고 슈팅 수가 어떻고 그렇죠? 스코어는 어떻고 그래서 FIFA 랭킹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준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내 주장이 논리적인 주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채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용이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뭘 썼지? 세 가지를 쓰라 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지? 아, 첫째 있구나, 둘째 있구나, 셋째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분량하고 시간 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선생님들이 60분 안에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1200자를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쓰면 감이 안 잡혀요. 세 번, 네 번 쭉쭉 쓰다 보면 이제 그때 뭔가 여기 너무 긴 것 같아. 논제 1, 2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3, 4에 가서 쓸 수가 없어. 문제를 보니까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배점이 세 번째 논제가 제일 많아. 그럼 세 번째 논제의 분량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 논제까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논제 네 번째하고 결론은 거의 세 줄, 두 줄밖에 못 써. 이렇게 되면 그것이 근거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럼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오늘 처음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안 봤지만, 우리 먼저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저번 주에 과제로 내준 겁니다. 반성적 저널 쓰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선생님들이 반성적 저널은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어떤 거부터 들리나요? 반성적 저널, 반성적 사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리죠. 자기 장악의 방법, 이런 것들 들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논술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교사들이 현장에 가면 한번 임용되고 나면 안 움직여. 자기개발 잘 안 해.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이 자기개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개인 혼자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먼저 하는 게. 전문학습 공동체라든가 장학이나 연수 같은 것들에서 강제성을 띠면 아무래도 그런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참여율이 낮고 효과도 낮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하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한번 볼까요? 큰 주제는 뭘까요? 문제를 쭉 읽다 보면. 김 교사가 지금 하고 있는 반성적 저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 맨 끝에 멘토링이라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큰 주제는 우리가 아까 말한 1이라는 서론, 본론, 결론에서 1이라는 큰 주제는 반성적 사고 또는 반성적 사고에 의해서 쓰는 반성적 저널이 큰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큰 주제를 본다면 이걸 왜 해요? 교사가. 반성적 사고나 반성적 저널을 왜 써요? 왜 쓸까?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사가 그거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발전하거나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장의 교사들은 꾸준히 전문가로서 꾸준히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큰 주제로 잡아줘야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특수 상황이 뭐냐면 특수 상황이거나 여기 제시된 주제입니다. 제시된 주제. 이 제시된 주제가 바로 여기 있는 반성적 저널입니다.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한다를 1번으로 썼다면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에서는 반성적 저널 쓰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본론에서는 그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는 선생님들이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게 제일 무난하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서론 쓴 선생님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건 조금 이따 읽고 두 번째 거 볼게요. 교사는 유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다. 그래서 꾸준히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그죠? 그 방법 중 하나로 반성적 저널 쓰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논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죠. 자, 명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사는 반성적 사고와 이런 장악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수준을,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겠다. 또 여기도 보면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교사의 신념 및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것들을 논하고자 한다. 이런 식의 형식으로 서론을 접근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접근이 되면 선생님들이 서론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예요. 자, 서론 이렇게 쓰면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를 읽어보세요. 다음은 김 교사의 반성적 저널의 일부이다. 이 저널 쓰기를 통해서 교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3가지를 제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뒤에 저널의 내용을 근거로라고 하는 것들은 요 2번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그럼 1번 문제는 본론으로 갈 때 본론의 논제 1번은 일반적인 얘기를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대화를 근거로라는 말이 있으면 대화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반성적 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저널 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성적 저널을 왜 써요? 그러니까 내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업 기술도 있을 거고 교사의 신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내 생각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널 쓰기와 뭐 이야기나 일기 또는 수업 일지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사들이 뭘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저널 쓰기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좀 달라요.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수업의 기준이나 방법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왜 쓰냐면 첫 번째 뭘까요?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저걸 쓰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오늘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어땠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아이들한테 주고 싶었고 아이들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다 보면 뭐가 생겨? 뭐가 보여? 그렇지. 내가 수업을 했든 아이들하고 교류를 했든 상호작용을 했든 간에 문제 같은 것들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해결 방안을 분명히 찾게 돼요. 이걸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해결하고 나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 마지막으로 전문성이 신장되거나 전문가로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성적 저널 쓰기에 대한 유익을 이 제시문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 안에 숨겨져 있지만 어렵단 말이지. 자율선택 시간에 이루어지는 놀이는 아이들에게 바꿔갔다. 이거는
이 사람이 쓰면서 놀이에 대한 생각들이란 말이죠.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처럼 아이들 생각을 키운다. 또 활발하게 유치원에서 이거 하는 것들은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나를 자꾸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신념이나 나의 어떤 이런 알고 있는 것들.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런 사고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또한 친구와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나는 이 부분이 참 부족하다. 나는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또한 뭐 보면 아이들 관찰에 소홀한 것 같다. 나는 애들 관찰 잘 안 한 것 같아. 이런 것들. 행정적인 업무는 많긴 하지만 내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뭐 이런 내 얘기들을 쓴단 말이지. 그 다음에 앞으로 자율선택 운영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자, 자율선택 활동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연수를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교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수업에 대한 뭐랄까요? 전문성 같은 것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논제 1에서 내가 반성적 전어를 쓰는 의의를 지금처럼 찾을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대화나 이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쓰라고 한다면 그 근거들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보니까 김교사는 지금 자기의 신념이라는 걸 쭉 보면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의 어떤 그런 그 신념이나 철학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봤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게 부족하고 아이들 관찰이나 자율선택 활동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고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어. 그치? 네. 그러면서 쭉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하는 게 긍정적 감정 표현. 내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왜냐면 이거는 맨 마지막 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교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전어를 쓰기를 통해서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논제 1, 2, 3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는 내 신념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돌아보고, 그렇죠? 나의 문제점 또는 내 수업의 문제점 또는 뭐 교육 어떤 차원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발견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그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반성적 전을 쓰기를 안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나 임용했으니까 꾸준히 보통은 다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인데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쓰는 게 교사의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냐, 유익이 되느냐. 반성적 전월은 저런 면에 의미가 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들. 여기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수업의 기술이나, 그죠? 유아와의 상호작용이나 또는 유아를 이해하는 것들, 유아와 소통하는 것들, 이런 능력이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죠. 그죠? 올라가게 됨으로써 내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또 신장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의 근거를 붙여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주장하고 이런 것처럼 수업 기술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러면서 더 성장하게 된다. 문제점을 발견해. 자기가 수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들, 사례에서 제시문에서 보면 이 김 교사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게 된다라는 것들을 뒤에다가 추가로 설명해 줘야지 이게 논리적인 글이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면 왜 돌아보겠냐면 김 교사가 수업에 임하는 자세나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나 수업에서 놀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신념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지.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추가로 써줘야지만 이게 논리적인 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논제 1은 이렇게 되는데, 논제 1을 쓴 선생님들 한번 볼게요. 자, 반성적 전월의 의의는 첫째, 교사의 신념과 실천 행위를 점검할 수 있다. 네, 교사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이는 신념에 따라 실천 행위를 하도록 돕는다. 둘째, 교수 행위에 따른 유아의 반응을 관찰 기록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유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제시문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내 수업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면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여기 보면 있잖아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내 문제점이나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셋째로 넘어가면 셋째, 교수 행위에 대한 반성과 계획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장악을 하게 되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반성적 저널을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사실은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목적을 가지고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목적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문성과 관련된 기술에 집중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신념에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들을 대하는 아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뭐 기술적인 부분과 신념적인 부분, 대하는 상호작용 부분, 소통의 부분 다 그렇게 이제 제시문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죠.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어떤 이런 제시문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기서 선생님들이 논지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고, 그러니까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논지의 2는 뭐냐 하면 저널의 내용을 근거로, 이건 저널의 내용입니다. 이 저널을 봐야 돼요. 딴 데서 찾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을 때는 반드시 대화를 근거로, 뭐를 근거로 할 때는 꼭 그거를 꼭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김교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 4가지를 개인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논하시오. 김교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 김교사 개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 김교사가 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 반성적 저널 쓰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4가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원래 반성적 저널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나와요, 선생님들? 반성적 저널 속에 뭐가 들어있어?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들어있죠. 그러면 자세히 보면 내가 반성적 저널을 썼는데 이 저널 안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가 들어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 행위는 저 상황에서 본다면 교수 활동을 하고 있어. 무슨 교수 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제시문을 보면. 자율선택 활동에서 계절의 변화를 주제로 해서 미술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교육 활동과 관련돼서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교육 활동의 내용이나 방법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문제점이라는 걸 쓴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개인적인 감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김교사하고 이교사하고 감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이거는 교육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육활동과 관련 내가 이 수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애들 관찰하기 어려워. 뭐 운영하는데 어려워. 이런 어려움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부를 더 하겠다든가 뭘 하겠다고 이런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그죠? 이게 교육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문제점이나 어려워하고 있는 점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단 말이지. 여기서 찾아봐야지, 그러면. 교육활동과 관련된 거. 자, 아까 읽었지만 놀이활동은 뭐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뭐예요? 생각이나 신념이죠. 그죠? 그리고 유아들은 이렇게 해서 뭘 한다 했는데 오늘 자율선택 활동은 계절의 변화에 대한 느낌 주제로 이런 것들을 계획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 이 내용 중에서 교육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김 교사가 알고 있는 거. 뭘 알고 있어? 놀이는 뭐다 이런 것들 알고 있잖아요. 그지?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지식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갖춘 태도 같은 것들도 알 수 있어. 그런 건 신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놀이가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나 또 이 사람의 신념일 수 있어. 유치원에서 자율선택 활동은 유치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이 사람의 신념이야. 그지? 놀이가. 그래서 더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노력하고 개입할 것이다. 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지.
근데 쭉 보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감정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감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문 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들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행정 업무에 대한 부분.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 사람이 지금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감정 같은 것도 알 수 있어요. 교육활동과 관련된 거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면 누가 왜 이렇게 안 도와줄까?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의 감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협력이 잘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저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원래대로 한다면 저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실천하고 있는 행위, 그 사람이 그 실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이런 것들을 쭉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널 속에서 가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자세히 구분해 보면 개인적인 차원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과 아니면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저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그런 수업과 교수 행위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그냥 오늘 일기를 썼어. 수업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아니면 오늘 수업 힘들었다 이렇게만 쓸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건 저널이기 때문에 어떤 교수 행위나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서 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선생님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 그러고 보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분석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선생님들이 이 저널을 읽으면서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도움을 받거나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 막 구석구석에서 막 찾게 하는 것들은 엄청 어려운 논술이 되는 거야. 물론 답은 이 안에 다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저널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이걸 쓰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와, 내가 평소에 놀이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율선택 활동을 하려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다 보니까 애들은 이래. 나는 근데 이렇게 했어. 근데 너무 힘든 것 같아.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논제 3번으로 가면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저널 내용 속에서 김 교사의 문제점을 3가지를 찾아내는 거야. 김 교사의 문제점. 김 교사의 문제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읽어봐야지 알겠지. 김 교사가 뭘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것에 신념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건 개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어쨌든 행위 자체에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아이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생각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움직임으로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적절히 통제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친구와 긍정적 관계를 맺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나는 이 부분이 참 부족하다. 아이들 관찰에 소홀한 것 같다. 지금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문제야. 문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소홀한 것 같아서, 내가 잘 못한 것 같아서 소홀한 행위가 쭉 나와 있으면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제 밑에 읽어보면 돼요. 자, 오늘 자율선택 활동은 계절의 변화에 대한 느낌을 주제로 이런 것을 계획했는데 공문 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세 아이들에게 3세 동생들과 짝을 이루어서 하고 있으라고 전달했다. 그나마 업무 처리가 빨리 끝나 아이들 활동을 지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선생님들 여기서 뭘 하나 느껴야 돼. 그죠? 읽으면서 바로 여기서 찾아놔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그렇죠. 교사는 내가 활동 시간에 유아들하고의 활동 이외에 공문을 처리한다는 것은 제일 주된 직무를 포기하고 딴 걸 한 거거든요. 그럼 유아가 3세, 5세 있지만 5세한테 3세를 보라고 얘기했지만 5세 유아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저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교육활동 시간에 교육활동을 안 하고 뭐 했어? 네, 행정 업무를 한 거죠. 이게 문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돼? 이게 왜 문제가 돼?
김교사의 문제점, 교육활동 시간에 행정 업무를 한 점이다. 왜 문제가 되냐고. 사고 안 나면 다행이지. 끝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내 주장이 왜 문제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 그래야지 내 주장이 아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왜냐하면 교사의 직무는 뭐야? 교사의 주된 직무는 수업 활동이고, 교사는 항상 유아들과 사제 동행을 해야 되고, 그죠? 교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안전 같은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다. 이해되시죠? 그것들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거. 이건 내 주장이고. 남들도 다 고개를 끄덕고 당연하지 수업 시간에 공문 처리하면 문제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문이 오죽 얼마나 많았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어. 너는 다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건 문제다.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 당연히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해야지. 그죠? 일과 중에 일과가 최우선이고 무조건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 게 교사의 임무지. 그럼 업무를 지금 저렇게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일과 전이나 일과 후에 해야 되고, 아니면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저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행정 처리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정 처리를 해달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미술 영역에서 3세 유아가 꽃그림을 그리는데 5세 유아가 대신 그려주고 있다. 선생님 역할을 톡톡히 한다. 하지만 또 다른 3세 유아는 5세 유아에게 쌓기 블록을 뺏겼다며 울고 있다. 지난번에도 언니가 양보하지 않았는데 혼났다. 둘은 매일 저렇게 다툰다. 희소처럼 조용히 가만히 책만 읽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로 사실은 선생님들 중에는 여기 안에서 세 가지를 다 찾으신 분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첨삭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3세 유아 그림을 5세가 대신 그려주게 한 거. 문제가 있죠. 블록 쌓기에서 5세가 뺏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교사가 그것들 제대로 교구나 이런 걸 만들어주지 않은, 그죠? 약속이나 규칙을 안 정해놓고 교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책만 가만히 읽고 있는 애가 있어서 편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애들이 다양하게 참가할 수 있게끔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큰 틀에서 본다면, 이 논술의 큰 틀에서 본다면 교사가 수업 시간에 행정 처리를 한 거, 그 다음에 유아를 대하는 이런 태도들, 그 다음에 요 뒤에 또 하나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사가 유아를 지도하는 방법이나 대하는 태도 같은 것에 문제가 있다. 근거를 설명해 줘야죠. 어떻게? 김 교사는 고연령 아이가 저연령 아이에게 대신 그림을 그려주게 했거나, 아니면 블록을 일방적으로 독차지하게 했거나, 아니면 한 가지만 계속해서 하는 유아를 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냅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도를 제대로 안 한 거지. 거기 적절한 지도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세가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거나, 5세가 블록을 독차지했다든가, 그리고 어떤 아이는 계속 책만 읽는데 이걸 그대로 냅뒀다든가, 이게 문제가 된다. 유아를 지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교사는 이거를. 우리 최근에 이제 뭐라 그러죠? 유아 교육의 발전 방향에 보면 뭐 중심? 그렇지. 교사 중심으로 생각한 거야, 저거는. 유아 중심으로, 유아 애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다 고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세 유아가 그림을 스스로 그릴 수 있거나, 아니면 5세 유아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3세 유아를 놀이에서 배제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보완해 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돼야지 이 두 번째 문제점을 찾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도 죄송한 건
사실 이렇게 큰 세 가지 문제점을 김교사가 보이는 문제점을 줬는데 선생님들이 요 유아들의 가르치는 지도하는 방식에만 집중해서 한다면 저기서 세 가지를 다 찾아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분명히. 늘 말씀드리지만 내 혼자서 내는 문제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논술을 보게 되면 저런 거 다 검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논술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 유아들에 대한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제시할 거야.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나씩 딱딱딱 찾을 수 있게끔. 그게 논술의 검증하는 단계거든. 논술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참 다양하다. 자신이 선택한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매일 같은 영역에서 여기 위에 얘기야. 매일 같은 영역에서 하는 애들도 있고 이거 자기가 다 저널 쓰기에 그런 것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교사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럽다. 자유선택 활동이 끝나고 오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이들이라 자기 표현이 원하지 못하다. 자, 아이들이라 자기 표현이 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할 때. 응? 그렇지. 유아 수준에서 쉽게 스티커를 갖다 붙이게 한다든가 좋아요, 싫어요 발표를 하게 한다든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어? 그래서 단순하게 평가 후에 체크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쉽다고 하는가 보다. 단순하게 평가표에 체크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쉽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뭐야? 다른 방법도 있는데 고려하지 않고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 이 사람은. 뒤에 봐봐. 지난번 연수에서 배웠던 적금통장 기법을 활용해서 긍정적 감정 표현이 많을 경우 시상하는 방법을 실시해 봐야겠다. 여기서 뭘 느껴요, 선생님들? 그렇지. 애들한테 시상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평가를 왜곡할 수 있잖아요. 그럼 김교사의 문제점 뭐야? 김교사는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일단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써야 돼? 근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왜 문제야? 평가가 뭐가 문제야? 내가 보니까, 평가를 보니까 교사 편의로 쉬운 방법으로만 긍정적인 감정만 표현하게 한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수업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유아들이 수준에서 유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아까 말한 것처럼 스티커를 쓴다든가 아니면 발표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쓰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다양한 의견 이렇게 써놓고 안 돼.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줘야 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단순하게 저렇게 체크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발표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구체적인 방법이 안 돼서 해결 방안으로서는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온전하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 쓰기에서 논제 3번처럼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쓰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김교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셔야지. 자, 이렇게 쓰자면 나는 김교사의 문제점을 괄호라고 생각한다. 이게 내 주장이야. 아니면 나는을 빼면 김교사의 문제점은 괄호다. 이게 뭐냐면 주장이야. 그지? 왜냐하면 김교사는 주어진 직무를 소홀히 하고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안전에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라고요? 근거가 되지. 그죠? 이런 근거를 제시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뭐가 나와야 돼? 여기 뒤에. 해결 방안이 나와야 돼. 이 해결 방안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돼.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방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해결 방안이니까 구체적으로 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지금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그냥 애들 좋은 감정만, 좋은 평가만 하면, 스티커를 준다고, 적금 통장에다 적금을 준다 했는데, 이런 식의 방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하는 게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방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김교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한다. 이건 내 주장이고,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근거고, 그래서 김교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이 논제 3번과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예. 자, 논제 4번은, 그럼 논제 3번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이? 다음부터는 순서를 좀 잘 섞어놔야 되겠어요. 자, 볼게요. 김교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김교사 첫째, 공문 처리를 위해서 유아들을 방치했다. 그죠? 수업 시간에 공문을 처리한 거죠. 유아들끼리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교사는 일과 중에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자각하고 지도하고 관찰하고 같이 활동을 해야 한다. 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따라서 플러스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없어. 이 사람은. 근데 뭘 썼어? 그냥 역할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게 해결 방안으로 쓴 거지. 이건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공문 처리를 일과 전이나 후에 하고, 아니면 본인이 공문 처리해야 될 경우에 인력 지원이나 유아들을 보살필 수 있는 대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더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죠. 둘째, 연령을 구분지어서 행동을 판단하고 규제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3세, 5세 이런 것에 따라서 더 큰 연령이 교사처럼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연령이 연계를 할 때는 어린 연령도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며 큰 연령에게 성숙한 행동만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별화 시키던가 이렇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셋째, 평가를 할 때 교사의 편의대로 유아들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점이다.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만 적금 통장이라는 걸 써서 유도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유아의 평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쓰면은 완벽하지 않을 텐데, 질문이나 발표를 통해서 유아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돌아갈게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좀 보면 제시문에 이 부분 3세가 어쩌고 그림을 그려줬고 블럭을 뺏었고 독서만 하고 있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문제를 다 찾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런 경우에는 김 교사가 호남 연령반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요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고연령 아이들이 대신해주게 한다거나, 고연령 아이들이 독차지하게 하는데 냅둔다거나, 다른 연령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게 한다거나, 이것만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거지.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보면, 논제 3번을 보면, 이 선생님이, 자, 전월 내용에서 김 교사의 문제점을 찾으면 첫째,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5세 유아가 3세 유아 대신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따라서 3세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 그게 하나 문제죠. 3세 유아. 두 번째는 갈등 해결에 소극적이다. 쌓기 블록에서 다툼이 생겼어. 5세하고 3세가. 그랬더니 그냥 양보를 한다. 이 갈등 발생의 원인을 파악해서 놀잇감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 아까 그 놀잇감 블록 때문에 문제야. 세 번째는 다양한 학창 활동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책만 조용히 앉아 있단 말이지. 그럼 얘는 책만 앉아서 조용히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거나 신체 표현과 같은 학창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제시문 속에서 짧지만 3세, 5세가 혼합된 반에서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제대로 잘 찾아내셨어요.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는 정확히 다 찾아낸 거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오늘 문제의 제시문은 큰 틀에서 본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업 시간에 업무를 처리한 거, 유아를 대하는 방식,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문제, 이렇게 큰 틀로 접근하시는 게 이 문제 출제 의도예요. 사실 내가 냈는데 이걸 세 가지를 찾을 거라는 고민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선생님들이 봤으면. 왜냐하면 이제 제시문을 쓸 때도 사실은 문단 구분을 해줘야 돼. 문단 구분을. 왜냐하면 이게 조금 자율선택 활동에서 3세 한 것들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블록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독서만 하고 있던 거 하나를 써주면 문단이 나눠져가지고 요거 하나씩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건 문단 어떻게 했어요? 한 통으로 썼단 말이에요. 평가 한 통으로 쓰고 수업에 한 통으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는 이게 한 문단으로 하나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논제 네 번째가 뭐죠? 내가 만약에 여기 보면 만약 멘토로의 자격으로 도움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멘토링의 내용과 방법을 교사의 성장 측면에서 쓰라 했는데 교사의 성장 측면은 뭐예요? 멘토가 괜찮아 누구나 다 그런 거야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성장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예. 논제 4는 내가 만약에 멘토링을 한다면 내용과 방법을 써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멘토링을 해. 뭘 멘토링 해줘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멘티가 그렇지 요구하거나 어려워하는 걸 도와줘야지. 잘하고 있는 건 굳이 멘토링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멘토링에서는 멘티는 누구예요? 김 교사겠지. 멘티가 도움을 원하는 것들. 그죠? 멘티가 김 교사가 뭐 어려워하는 부분 또는 도움을 요청한 부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도움을 요청한다는 말은 없으니까 뭘 어려워해요? 그걸 찾아야지. 나는 이 부분이 참 부족하다. 그죠? 자유선택 활동 운영에 대한 공부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건 뭡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답을 쓸 때는. 만약에 멘토로 김 교사를 도와준다면 김 교사가 어려워하고 있는 놀이활동과 관련된 부분 또는 자유선택활동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멘토링 할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아니 멘토링 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왜냐하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야 돼. 김 교사한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야 돼. 김 교사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놀이활동이라든가 자유선택활동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멘토링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멘토링 해야 돼요? 김 교사하고 이렇게 멘토링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책을 같이 읽을 수도 있고 둘이 연수를 같이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해야 돼. 네가 자유선택 활동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봐. 아니면 내 수업을 와서 봐봐. 내가 멘토니까. 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아니면 야 놀이활동에 아주 뭐 모범 사례 수업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볼까? 이런 것처럼 수업을 참관하거나 이거는 뭐 상호죠, 상호. 멘티 걸 볼 수도 있고 멘토 걸 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다른 수업 사례 같은 것들을 이게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분석한다거나. 그죠? 놀이 활동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놀이 관련 전문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연수 같이 참여하라고 연수를 어떻게 해야 돼? 권유하는 거예요, 권유. 그것도 멘토의 역할이에요. 야, 이런 연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이거 멘토의 역할이에요. 멘티가 모를 수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방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선생님들? 구체적으로 주지 않으면 그냥 이런 분도 있어요. 공감도 중요해요. 멘토가 멘티에게 공감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공감만 해서 도움이 되겠냐 이거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답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썼어 여기까지는. 김 교사가 어려워하고 있는 자유선택 활동 운영에 대해서 멘토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방법으로는 자유선택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만 쓰면 안 된단 말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냐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항상 말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결 방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써야 되는 것처럼
멘토링에서도 만약에 내가 문제 자체가 뭐냐? 멘토링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멘토링의 내용과 방법을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내용과 방법을 써줘야지. 내용 하나, 방법 하나 이렇게 해서 1점, 1점씩 배점을 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문제를 쭉 보고 나면 선생님들이 결론을 맺어야 돼.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돼? 결론 어떻게 맺어야 돼? 결론을 쓰기 제일 어려우면 이처럼이라고 써봐. 이처럼. 서론에서 본론에서 쭉 얘기한 것처럼 이처럼.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 반성적 저널은 뭐에 도움이 돼? 교사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죠? 그렇게 쓰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교사는 그죠? 뭐 자신을 돌아보고 써도 되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뭐 해야 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해되시겠어요? 어려울 때 이처럼 하나만 써주면 돼. 이처럼이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길게.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상과 같이. 이처럼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내가 본론을 썼잖아. 그죠? 결론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본론에 쓴 것들을 요약, 정리, 재현해달라는 거야. 본론에서 계속 지금 반성적 저널이 뭔지, 반성적 저널을 통해서 교사가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계속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처럼 반성적 저널을 하면 교사에게 이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교사는 이렇게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만약에 분량이 남는다면 뭘 더 추가할 수 있어? 만약에 분량이 남는다면 채워야 돼. 한 2줄을 더 채워야 돼. 그렇지. 이를 통해.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유아교육에. 유아교육에. 교사가 왜 전문성을 갖춰? 교육을 잘하기 위한 거냐?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인 변화 또는 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분량이 남는다면 이것까지 써줘도 된단 말이야. 근데 굳이 뭐 억지로 쓸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들이 하다 보면 결론은 대부분 다 그만큼이 부족해질 거예요. 논제 4번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이. 자, 여기서 이 선생님한테도 첨삭을 했지만 만약 내가 멘토가 된다면 할 때 내가라는 말은 빼주세요. 문제에서는 물론 만약 멘토로서 참여한다면니까 내가를 쓸 수 있지만 평소에 내가라는 이거는 누구의 논술, 누구의 주장이에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지? 내가 쓰지만 만약 멘토로 도움을 준다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마 이 선생님 첨삭이 그렇게 만약 멘토로서 도움을 준다면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김 교사가 고민하는 여기 이게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걸 도와줘야 되니까 이 말을 꼭 넣어줘야 돼. 어려워하고 있는, 뭐 힘들어하고 있는. 자율선택 활동 시 교사의 개입 정도에 대해 도움을 줄 것이다. 어떻게? 수업 사례 분석. 그죠?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선택 활동 시간에 김 교사의 개입 정도를 여기 수업 사례 분석에 대한 설명이죠. 놀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여길 때 교사가 개입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이 방법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죠. 밑에 선생님은 김 교사가 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한 멘토링을 할 경우 놀이 개입의 방법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 교사가 자율선택 활동 시간에 교사의 개입 정도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려워하고 있는 점을 도와준다는 거지. 그냥 나 자율선택 활동 시간 이 운영에 대해서 멘토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왜 그거를 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 김 교사가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멘토링의 방법 얘기하지. 수업 시연, 관찰을 통해서 모델링과 피드백을 제시하여. 그렇죠? 이런 방법은 구체적으로 수업 시연을 하게 해가지고 수업 시연 내가 하던가 그가 하던가 해서 수업 시연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 모델링을 해주거나 피드백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논제사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결론 어떻게 썼나 보시죠. 이처럼 바로 나오네. 반성적 전어 쓰기와 같은 자기장학은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교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사는 지속적으로, 그죠? 여기 2로 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처럼 따라서. 자, 여기서 이 선생님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결론이기 때문에 본론을 요약하는 겁니다. 서로는 뭡니까? 본론에 뭘 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사의 반성적 사고는 교육활동 개선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렇죠.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교육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적 사고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된다.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잘 썼네요. 이처럼 반성적 저널은 교사의 교육관과 교육 방법, 교육적 고민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더욱 훌륭한 교사, 유능한 교사,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뒤에 걸 보여주기가 좀 미안한 게 뭐냐면 첨삭한 내용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라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잘못 썼다 또는 선생님들한테 무슨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서. 자, 이처럼 반성적 태도는 교육활동 및 유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교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노력해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세 줄이잖아요. 그죠? 예, 보통 우리가 100자 정도를 예상한다면 결론을.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렇게 쓰면 좋겠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노력한다는 게 반성적 사고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얘기였고 반성적 저널은 교육활동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여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교사는 반성적 저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해 개인의 성장과 올바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 여기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분량이 남았을 경우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처럼 반성적 저널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쓰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수정해서 본다면 조금 더 문맥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 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저번 주에 과제로 그렇게 반성적 저널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선생님들에게 이런 그 내용들로 접근하도록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반성적 저널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